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아시아의 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번에 이제 기출 문제에 그 샌프란시스코 강하이가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를 이제 현대사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를 이제 좀 봐둘 필요는 있어요. 예, 올해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독일이 항복한 후에 전쟁을 계속했던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결국 항복했습니다. 자,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자,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르게 이날을 맞이했고, 일본은 전쟁의 그냥 패전일로 기록을 하고, 한국은 강복, 해방으로, 그 다음에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한 날로 각각 받아들였다. 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고통받은 모든 나라가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자, 일본의 전후처리는 미국 주도의 비무장과 민주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야,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일종의 단독 지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본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죠. 전후에 만약에 이제 소련과 이게 분할을 이렇게 통치했으면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겠죠.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됐는데 다행히 미국은 이 일본을 단독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메가더 사령관이 와가지고 연합군 최고 총사령관으로서 와서 총사령부를 이제 설치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GHQ라고 해요. 예, 이 GHQ를 설치해. 그래서 그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를 설치해서 일본의 군대를 해체하고 군국주의자를 공직에 추방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도쿄 재판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전후 그 전범 처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비무장 조치로서는 전범들의 재판 일부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명시한 신헌법을 공포했다. 예, 여기 이제 평화헌법이다 보면은 신헌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그 교정권을 포기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2번이죠. 그래서 전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및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이 쳐들어오는데도 방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뭐가 없냐면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 없어요. 군대가 존재하지 않죠. 공식적으로. 그럼 지금 존재하는 자위대는 뭐냐?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는 군대지만 군대가 아니야. 이건 경찰 조직이에요. 경찰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자위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공식적인 군대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군대를 가지고 있죠. 자위대는. 자, 그래서 민주화 정책으로는 그 당시 여성의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 결성, 교육의 자유와 민주화, 압제적인 그 제도 폐지, 재벌 개혁과 농지 개혁을 그 추진하였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여기 뒤에 좀 잠깐 볼게요. 15년 개정 그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치면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가 있고,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면 선거 나이 20세로 낮추고 여성의 투표권을 부여했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했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전쟁 중 군수사업에 큰 이익을 얻은 재벌들, 뭐 미쓰비시 같은 재벌들 해체하고 재벌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한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벌 해체까지는 됐는데 나중에 다시 재벌이 부활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재벌은 일본의 재벌은 어떤 그 인적 지배가 아니라 법인 간의 어떤 지배 형태인데 이건 복잡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재벌을 막으려겠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미국이 일본에 규제가 풀면서 재벌이 이제 부활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농지 개혁을 단행 결과 자작농이 많이 늘어났으며 농업 생산의 향상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했다. 자, 교육 부분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데 내용을 교과서 삭제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혁과정 새로운 헌법을 만들죠. 이 신헌법에는 신격화된 청약을 주권제 및 평화주의, 인권 존중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반 상징적인 존재 규정인데 이 신헌법이 여기 있죠. 청약은 일본군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이 절대 권력인데 반해서 여기는 입헌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징적 권력으로 남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원래 이제 메가더가 이제 시로히토를 이제 좀 약간 처분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일본에 오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예. 왜냐하면 이 시로히토를 이제 전범을 못올 경우에는 진짜 일본인들 1억 옥세에 부닥칠 수 있겠다. 차라리 그를 살려둬서 일본의 어떤 그 통합의 구심점을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교섭 창구를 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메가더가 이제 그 당시 시노히토를 불려가지고 면담을 했죠. 그때 이제 시노히토가 이게 딱 서 있는 사진을 찍혔어. 그래서 이제 이게 연출된 장면이라고 해요. 미국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시노히토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런 신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권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 군사력 보유 금지를 했고요. 특히 전쟁을 포기를 명시한 신헌법,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신헌법 중에 제 구조가 이제 관련된 거죠. 전쟁 포기와 군사 금지 조약 이걸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구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요 자민당 정권에서 여기 이제 이 구조 내용을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정상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교정권을 좀 얻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신헌법도 되게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각자 보세요. 중국사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우리 한국사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 넘어가서 이 도쿄 재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도쿄 재판인데 예전에 전범 재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이제 그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독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일본으로 대상을 한 전범 재판이 뭐냐면 도쿄 재판이야. 또는 극동국제재판소. 예.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읽어보면요. 자, 도쿄 재판으로 그 25명의 실형을 받았지만 주요 일본 왕족과 일본 핵심 관료는 처벌을 원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로토 청왕이 처벌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을 일으켰던 도조 내각의 상공 대신했던 기시 노부스케가 후에 총리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기시 노부스케가 그 뭐냐 총리가 됐고 이게 전범인데 예전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의 외할아버지냐면 그 아베 총리 있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은 위안군 등 전쟁 중에 일어난 성폭력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생체시설과 화학전 책임자도 연구자를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명체받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여기에서 좀 볼게요. 도쿄 재판관이죠. 정식 명칭은 국동국제 군사재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2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죠. 자, 국제군사재판소는 일본의 수상, 육군상 등 A급 전범 28명을 심리했고 심리도중 사망한 2명,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중지된 1명을 제외한 7명의 사형, 16명의 종신형, 2명의 금고형을 처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포로 수용을 관련했던 군인과 민간인 군속, B급 정보과 C급 정보 등 아시아 각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포로 수용소 감시원을 일했던 한국인도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또 사형을 당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이제 도쿄 재판 전번 재판에 이제 뭐냐면 그 한계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자, 도쿄 재판은 미국과 영국과 전쟁을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예. 이게 도쿄 재판의 한계죠. 두 번째로는
그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 문제, 일본군 위안부 같은 성폭력 문제나 7.3일 독가스 등 생활학적 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두 번째 한계고, 세 번째는 전쟁 책임을 국무에 물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관료와 재벌들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책임을 이제 면하거나 일찍 풀어줘가지고 이들이 전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에 복귀됐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전후에 이제 그 정치 주도권을 이런 이제 예전에 군국주의 관련된 정치가들이 주도를 하고 하게 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계속 주도를 하죠. 자민당이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쭉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여기도 있는데 도쿄 재판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나름대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대의적 환경 때문에. 왜냐면 이제 냉전이 시작되었고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 되니까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뀌었어. 원래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일본을 아예 농업국을 만들었다. 농업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범들도 다 때려잡고 기존의 정치가들도 다 때려잡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했는데 이제 그 1945년에 국제질서가 바뀌었죠. 냉전 체제로. 그러니까 일본이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야. 일본 농업국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들을 이제 다시 산업국가로 부활시키고 어느 정도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이나 그 소련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단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맺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쿄 재판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철저히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됐고, 중화민민공화국 수립과 6.25 전쟁의 그 반발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아시아 방공기지로 그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일본은 나가서 미국은 일본의 조숙한 재건을 위해서 자주 3번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를 주도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가 여기죠. 예, 관련된 내용. 자, 한편 이제 그 한국과 중국 등 피해 당사국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약이 시행됐다. 자, 이 조약의 전쟁은 조약 일본은 그 전쟁 잘못에 대한 배상도 식민지 지배한 사과도 제대로 된 배상 없이 주권 회복하고 국제사회 복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를 맺게 됐냐라는 그 배경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시아의 방공기지를 이제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계가 있죠. 뭐냐, 첫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 등 피해 당사국의 책임을 참여하지 못했고요. 참여하지 못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본이 전쟁 잘못된 방선도 식민지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 국제사회 다시 복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여기 미디어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171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당시 이제 여기에 나오면 이제 요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를 맺게 된 배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여기 미국은 그 당시 그 1945년에서 49년까지 국공 내전이었잖아요. 중국의 국민당 지원하는 한편 일본을 전쟁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소련 봉쇄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자, 중국이 공산화되자 그 미국은 공산주의 동아시아 전역을 확장을 막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변경하고 일본은 동아시아 방공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자, 이게 목적이죠. 샌프란시스코 목적이 나오죠. 요번에 기초에 나왔던 거 이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동아시아 방공 기준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앞서 시행된 민주화 정책과 상반된 법령을 제정하여 과거 군국주의 세력을 정계 복귀시키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 재무장을 위해서 자위대 전신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어요. 이 경찰 예비대는 그 밑에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폭동 진압, 재상식 구조 등 경찰을 보조하기 위한 만든 집단인데 이걸 자위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군대가 된 거야. 원래 이제 법은 헌법에서는 군대를 못 만들게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편법을 만든 부대예요. 자,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비군사, 민주화 역행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뭐라고 하냐면 역코스라고 했다. 요 용어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예. 원래 이제 미 군정이 내세웠던 게 비군사와 민주화잖아. 근데 이게 원래 계획도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냉동 체제가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역코스, 그러니까 비군사와 민주화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역코스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기지로 삼으려고 했고, 서툴러 연합군과 일본의 강화조약을 이끌어냈죠. 그러나 한국은 연합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다음 중국은 타이완의 중국 민국과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성 문제가 되어 초청받지 못했죠. 예. 그래서 왜 여기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는 임시영관이 그 선전포고 했다고 해도 국제사회 인정받지 못하니까 연합군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내전, 그러니까 1951년이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국공내전이 끝난 49년인데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대륙의 주인은 공산당이지만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대표성이 있느냐, 대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고요. 근데 소련은 EA가 이제 미국 주도 강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후 동아시아 국가 사이 갈등의 소지가 남게 되었고, 자, 그 결과가 밑에 있어요. 마지막 단락. 자, 일본은 이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같은 날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일본 내 미국의 주도는 인정하던 조약에 따라서 오키나와 등이 주도했다. 그래서 이게 내용들 좀 기억을 해요. 국제사회 복귀, 그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을 맺어갖고 미군 주도는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의 내용은 그 사료리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있고 여기는 뭐 약간 이렇게 짤막하게 있는데 요거 14조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합군은 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합군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에로부터 발생한 연합군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군 청구권 포기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이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중에 한일 협상할 때 청구권 자금을 이제 그 청구권 자금을 이제 관련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예, 요 부분이. 그리고 독도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냉전 체제 고착화 안보 동맹 강화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너뛰고요. 예. 그래서 이제 6.25 전쟁 관련된 내용들 여기 보면 좀 읽어볼게요. 자, 6.25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이 각각 연결하고 반공 동맹 간을 이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완 이런 식의 이제 반공 연합 체제가 형성됐죠. 이거는 이제 누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은 이제 뭐냐면 일본과 타이완이 국교가 회복됐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일 국교회담을 통해서 그 당시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회담을 연결해서 이제 국교 회담을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요청도 있었어요.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 방공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과 소련이 요 태평양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그냥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다면 지금 중화인민국과 중국이 여기 태평양 섬을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그런데 미국이 일본, 소련, 서울, 그러니까 서울랜드, 한국, 그 타이파이를 연결하는 이런 선을 둬서 여기 베트남까지 포함되죠. 요즘에는. 예. 그래갖고 필리핀에 갖고 얘를 막으려고 하잖아. 예. 그래서 중국을.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뭐냐면 바꿔 나가는 걸 그 아니 미국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걸 이제 미국이 계속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 말 좀 잘못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6.25 전쟁은 이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이 각각 연결 반공 동맹을 강화했고요. 또한 냉전 체제를 고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국교가 회복되었고, 자, 한일 국교회담을 둘러싸고 자주 이와 같이 반대 운동이 양국에 일어났지만 결국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국교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거 관련된 밑에 내용이 있죠.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은 일본부터 청구권 포기 명목으로 그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지난날 문제를 깔끔하지 못한 채 국교를 수립한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했을까요? 네.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축하금 보상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대한 그 35년 동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사죄를 못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베트남 전쟁을 볼게요. 베트남. 자, 이 베트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좀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치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큰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이 그때 조직했던 것이 뭐냐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베트민이라고 하죠. 네, 이거 미래엔 보고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미래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4페이지 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호치민은 하노이에서 이제 공산주의 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민을 수입을 했고, 이때 자신이 복귀된 이제 베트남은 독립을 인정하지 프랑스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죠. 예. 이게 이제 제1차 제1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하죠.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 자, 전쟁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는 소련과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립 관계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프랑스는 DMBF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요거 꼭 외워두셔야죠.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베트남 북부의 DMBF에서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 약 11,000명이 항복했고 약 5,000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DMBF를 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 프랑스가 전면전, 정규전은 되게 강했어요. 베트남은 이제 상대가 안 됐죠. 무기나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 근데 문제는 그 베트남 그 애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게릴라 정권을 막 공격하는 거야. 치고 빠지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안 되겠다. 얘네들 토벌하기 위해선 얘들을 좀 꺼둬야겠다. 그래서 DMBF라는 헛곡에 그 프랑스 기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 이제 전차라든지 토치칼 막 설치하고 여기 전차 있고 막 해서 강력한 기지를 만든 거야. 요새들. 예. 그런데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배트민들 막 끌어들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얘네들 끌어들이면서 요 DF 전투에서 이들 다 격파해서 얘들 설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용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DMBF 전투 일어날 때 이 DMBF 지역이 헛곡이에요. 그러니까 DMBF만 평원이고 요 주변에 다 산지야. 산지야. 그러니까 베트남 군들이 여기에 다 이제 숨어가지고 포위를 내버려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공격해 오니까 자 여기에서 포위 당하니까 보급로가 다 끊기죠.
항공지원도 제대로 여의치 못했어. 결국에는 여기에서 고립되다가 결국 항복하게 된 거야. 예.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이제 프랑스는 베트남에 손을 떼고 그리고 나서 제네바회를 개최하거든요. 제네바회는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돼 있죠. 이게 1954년에 개최된 건데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남북한 통일 문제가 논의하겠다 해갖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고 실제 주요 문제는 이제 베트남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완전히 철수했고요. 그 회담을 모인 이제 나라는 북이 17도선을 군사 분계에서 남아 베트남 남과 북으로 나왔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쪽 남쪽을 이제 해가지고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지죠.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이제 그 소련이나 중국 이런 것들 이제 원조를 받고 베트남 공화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을 시행하자 합의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됐겠어요? 통일을 위한 총선거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부의 반공 정권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했고, 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설립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저항했는데, 자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남베트남 그 민족해방전선을 줄여서 약칭 베트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베트공하고 남베트남군하고 싸움이었어요. 예. 근데 그 베트공은 이제 싸우다 보면 어떤 무기라든지 물자를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 지원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았냐면 여기에서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예, 산림 길을 이제 뚫고 땅굴이나 길을 통해서 이제 산림에 이제 뚫어서 이제 길을 만들고 요 곳곳에 땅굴을 이제 파서 지원을 받은 거야. 이걸 이제 호치민 루트라고 해. 여기는 이게 예민한 게 베트남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선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 국경까지 이게 들어가서 영토까지 들어가서 이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도 여기 이 베트공이 호치민 루트에서 이제 막 지원을 받으니까 미군들이 여기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살충제 뿌리고 어떻게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길을 봉사를 하지 못했죠. 계속 지원을 받는 거야. 예. 자, 그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남베트남이 완전히 북베트남에 통합이 되겠다. 적화 통일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통킹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미국 정부가 1964년 8월 통킹만에 북베트남 어뢰정이 자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서 있다가 통킹만 여기 있다가 이 구축함이 있는데 어뢰정을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조작된 사건을 밝히는 거야. 네,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공격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근데 빌미를 만든 거죠. 결국에 1965년에 북베트남을 폭격했고 남베트남의 전투 부대를 파견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미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좀 아까 이제 정의로운 전쟁처럼 보이기 위해서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 요청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 들어온 전쟁은 우리 왜 참가하냐? 명분도 없다. 그래서 참가를 안 했고 한국 같은 게 돈이 아쉬워갖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전투 부대를 파견했죠. 자, 이에 맞서 중국과 이제 북한, 소련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미국은 막대한 화력이나 이런 것들 병력을 막 여기 쏘아온 거야. 50만 정도 병력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맨날 여기 와서 하노이 폭격을 하고, 근데 미국이 이 하노이 폭격을 해도 17도선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골동에 통원해갖고 하노이 폭격하고 북베트남을 공격해도 육상병력, 지상병력은 17도선 이남까지만 간 거야.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싸운 부대들은 북베트남 군대보다는 주로 이제 여기 베트공과 싸우죠. 북베트남은 군은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접경 부분만 싸우고, 예. 그럼 왜 미국이 이제 그 북진을 안 했냐? 하노이 그 북베트남 영토를 들어가지 않았냐면 여기까지 잘못 들어가면 6.25 전쟁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38도선 넘었잖아요. 그때 38도선 넘어서 중국이 개입됐잖아. 예.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 거야. 잘못하면 요소를 넘어갔다는 중국이 들어와서 또 중국과 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남베트남 그 선에서만 지켜가지고 싸웠던 거죠. 하여튼 미국은 많은 병력과 화력을 쏟아붓으나 북베트남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됐다. 더욱이 전쟁의 상호판이 방송통을 통해 알아지자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반전운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들 등으로 국리를 몰리고 미군의 철군 발전에 따라 파리 평화협정, 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자, 이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어, 사건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만요. 모호가 구정 총공세가 있어요. 예. 이 구정은 이제 그 당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종의 베트남 설날인데 베트남하고 그 당시 미군하고 베트콩이 협약을 맺었어. 요 날은 이제 좀 쉬기도 하자. 근데 이걸 무시하고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공격해 오니까 잠시 이제 몰리다가 그들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는 사건이 나요. 그게 사진 찍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쟁 막 여론들이 막 안 좋게 된 거야. 결국에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당시 철군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미국이 발표한 선언이 있죠. 닉슨 독트린 같은 거 발표했죠.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1973년에 했고 결국에는 3년 뒤에 그 북베트남이 이제 남베트남을 멸망시키고 통일했죠. 그래서 1976년에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그 베트남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면서 막단 이득을 챙겼죠. 요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 금속 175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앞에 1954년에 매년 제너벨 회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베트남 전쟁은 이제 동아시아 냉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전쟁 비용을 베트남 전쟁에 사용했지만 전세는 불리해갔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반전운동, 재정 문제, 인명피해 등 궁지를 몰렸고 결국에 이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를 발표했죠.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이 베트남에 철수했다. 파리에서 자주 협정이 맺어지죠. 이 파리가 외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닉슨은 중국을 방문해서 1972년이죠. 동아시아 냉전 구도를 완화시켰다. 미국은 중소 분쟁을 이용하여 그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통해서 손을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요. 이게 1978년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정식 국교를 수입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유엔의 대표, 중국의 대표를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자, 닉슨은 중국에 방문한 이후 일본은 중일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됐고 이게 1972년이고 자, 이후 양국은 활발히 경제협력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및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자, 일본 역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진출할 징검다리를 마련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핑퐁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냉전 완화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요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국교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과 미국의 국교 수입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미디어에서 177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은 스탈린이 죽은 뒤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체 정책을 추진해온 소련과 대립하였다. 그래서 1960년에 소련이 일반적으로 원조를 끊자 중국은 경제적 큰 타격을 입었고 69년에 중국과 소련 국경지 양국 간에 군대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과 소련이 막 싸우고 소련이 중국한테 핵미사일 발사할 정도까지 그 직전까지 갔어.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핵미사일 쏘면 너희들도 이제 당할 수 있다. 우리도 쏘겠다 하니까 소련이 물러난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미국을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소련 견제하는 한편 경제 건설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중국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래서 1971년 국제연합에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대만 대신에 안전보장 이사의 상위 이사국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 대표권을 상실하고 국제연합에서 탈퇴했죠. 왜냐하면 타이완이든 중국이든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쪽하고 국교를 맺던 대표가 되면 그쪽은 자연스럽게 외교 관계 끊어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 1972년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 이때 이제 미국은 중국을 유인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의 중국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야? 하나의 중국. 타이완도 우리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타이완이 독립한다고 막 날뛰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자, 그리고 양국은 1979년에 정식 국교 수립했다. 예.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일본 관련된 국교 수립 볼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일본도 중국과 국교 정상을 나섰다. 자, 1972년 양국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을 조인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뤘다. 자,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일 전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동시에 국가 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예. 아예 이제 통 크게 그냥 우리는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이나 대만은 대일 배상 청구권을 받지 않았어요. 예. 예. 우리처럼 이제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 뭐 전쟁 보상금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어.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양국은 정식으로 중일 평화 5호 조약을 맺게 되었다. 자, 한편 1972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인 합법정을 인정하고 타이완 정부도 즉각 일본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하슈타의 원칙,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 타이완 정부도 중국과 맞으면 이제 자기 외교 관계 끊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타이완과 맺으면 외교 관계 끊고 이러죠. 지금도 그러죠. 자, 여기 중일 공동성명 밑에 그 내용 밑에 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2년 9월 29일 페이에 체결된 공동성명이다. 자, 이 조약을 체결된 후 일본은 중화민국 외교관을 단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수교했다. 예, 중일 공동성명의 의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맺어졌다. 1972년에. 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도 이제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북반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련과도 수교를 하고 또 중국과 또 뭐냐면 민간 무역수도 설치하다 했고 결국엔 1992년에 두 나라가 정식적으로 수입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수입하자마자 또 이제 뭐 대만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물론 이제 외교적 관계는 끊어졌지만 대표부는 설치했죠. 자,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적대 관계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의미했고 방면 40년간 이어졌던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는 단절됐다. 그렇지만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경제 통상 및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곧 재개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이 국교를 수입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 1983년에 중국 민항기 사건이 있어요. 예. 저도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3학년 때. 그때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공습공고가 울리더니 중국 민항기가 서울상공에 나타난 거야. 왜냐 그 중국 민항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당시 그 납치범이 한국 이렇게 그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갖고 우리나라 쪽 온 거야. 그 춘천공항에 이게 미군 기지에 불시착했는데 자 이때 중국이 민항기와 그 타고 있는 승객들을 이제 소환 요청했죠. 그래서 한국이 알았다면서 이제 잘 보내고 먹이고 해서 소환을 해줬어. 그리고 갈 때 선물도 많이 챙겨줬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6.25 전쟁 이후에 직접 교섭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고맙다고 이제 몇 번 전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 그래서 우호 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탔던 그 사건이 그 당시 이제 중국 민항기 사건이 있어요. 예. 요거 밑에 있으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네, 여기에서 금성 교과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일본의 경제 성장을 볼게요. 저는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1955년부터 해서 19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배경이 됐던 이제 이유가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예.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수물자 공급 기지로서 활동했고 또 베트남 전쟁에 또 한국 찍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엔고 현상이 지속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거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도 미디엔에 자세히 있어요. 여기는 미디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디엔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의 고도 성장 및 55년 체제 성립 이렇게 볼게요.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배한 뒤 경제정책의 혼선과 물자 부족을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다.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일본은 반공의 보를 삼고자 하는 미국의 시민과 지원의 시민과 도약에 기여했다. 특히 한반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수 물자 공급 기조 상업 생산에 물려 전쟁 투수를 놓았다. 그래갖고 이제 미군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전쟁 물자들 있죠. 식량부터 해서 간단 소총,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것들 일본이 만들었어. 왜냐면 일본은 예전에 그 한번 이제 군수공업을 또 육성해갖고 전쟁도 했고 무기도 좀 만드는 기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위탁 생산을 한 거야. 일본에서 열심히 찍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보낸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 일본에서 만들어 보내는 게 물류 단가가 더 낮겠죠.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했고, 자, 이 시기 때 이제 고도 성장을 일본은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 위치로 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미국 다음에 일본이 경제가 두 번째로 제일 컸어요. 지금은 중국한테 밀렸지만. 자, 한편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내부에 안보와 재무장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 그래서 이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뭉친 게 오늘날 자민당이에요. 자민당. 이 자민당이 자유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인가? 예, 이게 양대 보수 정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와 민자를 합쳐서 예, 통합되면서 자민당이 됐어. 그래서 자민당이 그 당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대개 이제 뭐냐면 55년까지 이제 55년부터 그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 통합해서 그래서 자민당, 자유민주당에서 55년부터 해갖고 쭉 지금까지 자민당이 집권을 하잖아. 물론 이제 도중에 90년대인가 그때 삼인당 좀 집권하고 좀 민주당이 또 집권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민당이 집권해요. 예. 왜 자민당이 집권했냐면 지금도 자민당 많이 지지하죠. 예, 젊은 사람도 많이 지지하고 얘네들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어. 이 사람들. 정치는 뭐 여러 가지 뭐 개판도 치고 뇌물 스캔들도 있지만 일단은 경제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자민당의 어떤 거의 뭐 일당 독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당이 그 독점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경제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도 경제를 마련했다. 정치적 안정을 있게 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입장을 때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경제적 안정을 선사해 주거든. 먹고 살 만한 정도의 풍요를 줬기 때문에 자민당을 계속 지지하는 거야. 그리고 도중에 민주당이라든지 뭐 사회당 정권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능력도 없고 말만 막 거창하게 하고 하니까 거부감이 생겨요. 국정 능력이 없다. 자민당은 좀 부정부패도 있고 스캔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경주체도 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능력이 있다. 국정 운영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민당을 지지하죠. 이런 55년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읽어볼게요. 자, 보수 정당들은 그다음 평화헌법을 개정할 군대를 창설하고 미국과 안보조약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래자 보수 정당의 안보 강화 시도는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를 통합하게 되고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통합되어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55년 제재가 등장했어. 예.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양당의 정치는 55년 체제였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뽑으면 자민당은 3분의 1을 획득하고요. 사회당은 그러니까 사회당과 등등 기타 등등은 3분의 1을 획득했어요. 예.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일단 확보를 했지만 사회당이나 야당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3분의 1을 자민당이 독점했기 때문에 내각은 자민당 내각이 계속한 거야. 예. 그래서 평화헌법 체제 내에서 자민당이나 보수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체제를 이제 보통 55년 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는 장기 분단과 군국주의 강화를 볼게요. 자, 1974년, 1979년에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여기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 활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려서 안정적인 성장했다. 1980년대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엔화가 폭등하니까 일본 정부 수출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충 낮췄다. 이거 이제 무슨 합의라고 하냐면 이거는 마치 이제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잠깐 보면 여기 프라자 합의가 있어요. 1985년에. 이 프라자 합의는 왜 맞았냐면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이 너무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계 기업 중에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일본 기업이 7개에서 8개가 돼요. 지금은 한 개도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 20년 80년대 초중반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의 그 일본의 소니의 워크맨 같은 거 지금 막 미국에 갖다 팔고 그러니까 토요타 뭐 닛산 자동차가 막 미국 시장을 장악하니까 일본에서 반일 감정이 일어나요. 아 이거 잘못 안 되겠다. 그래서 네이건 행정부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을 불러서 프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맺은 거죠. 거의 뭐냐 일본을 쪼이트 까면서 이제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달러 엔화 사이에서 환율을 조정한 거야. 지금 엔저가 너무 엔화가 가치가 저하됐다. 엔골 해라. 그래서 달러 가치를 낮추고 그 엔의 가치를 올리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1달러당 235엔에서 120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엔고 형상. 자, 그러면서 이제 타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 프레자베이가 엔고를 쓰니까 이제 환율 가지고는 환율이 높으니까 많이 그 물건을 찍어봤자 그 뭐냐면 미국 시장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편의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냐면 저금리 정책을 내는 거죠. 금리를 막 1%, 2%, 0%까지 막을 거야. 그래서 돈을 막 풀었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만 양적 완화라고 하죠. 엔화를 막 풀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당시 그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 좀 하고 생산에서 투자를 하라고 풀었는데 일본 애들이 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 돈을 받고 어떻게 하냐. 땅 투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에 땅을 투자하고 투기를 하고 안 되면 해외 시장 가고 땅을 막 사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 돈도 아닌데 저리도 이제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융자를 받았고 막 땅을 사들여. 그러면서 땅가 부동산이 막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거품이 핀 거야. 그래서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GNP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뭐냐면 GNP가 올라가는 거죠. 예. 거품 경제가 이제 시작된 거야. 자, 근데 이 거품 경제가 뭐 계속 갈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90년대 초에 이 거품 경제가 붕괴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리금 부담에 그 부담을 느낀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토지들, 아파트 다 내다 보니까 내다 갖다 팔면서 막 이제 자산이 꺼지게 되죠. 하락되죠, 자산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디프레이션이 형성이 나요. 그래갖고 이게 90년대 초반기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갔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간 거야. 예. 그래서 이 아베가 이제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 해갖고 막 그때 돈을 찍어갖고 다시 경기를 살렸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한 20년 동안이 세월이 경기 침체 났고 그 여파가 지금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990년대 월급이 지금 월급과 거의 비슷해요. 예. 그 노동자 월급이 거의 안 올랐어.
예, 그만큼 또 저물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프라자 합의에서 그 환율을 높이면서, 환율을 낮추면서 엔고가 올라가면서 그걸 저금리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하면서 거품 경제가 껴가지고 나중에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전체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완전 쫄딱 망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이 지금 완전히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네, 1985년에 이게 왜 1985년에 잠깐만요. 예. 이게 왜 이래? 이게 잘못 써 있네 이게. 잠깐만요. 1705년으로 돼 있네. 막 쓰려니까 제가 얘가 1705년 막 바꿔. 예. 이거 다시 이거 쓰지 못할 거예요. 이거 잠깐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걸 할게요. 하여튼 이제 1985년에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고가 되니까 이때 저금리로 되는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 국민은 낮은 이자도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투자했고, 자, 이런 현상이 가열되어 거품 경제를 유발했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 금리를 올리니까 빌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그 시간이란 장기 불황에 빠졌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한편 1970년대 자민당과 관련해 전국 유착 등 전경 유착 등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했다는 장기 불황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냉전 질서 체제가 속에서 사회당 지지 기반도 약화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행된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단독 가반 유석에 실패함으로써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들어서 55년 체제가 멸망했고요. 이게 아마 사회당이 주도를 해갖고 했을 거야. 2009년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고 민주당이 승리했어. 그러니까 자민당의 1파가 나왔고 민주당 왔는데, 이 민주당 승리는 이제 정권 교체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무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정치계가 약해지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았고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왔었죠.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어요. 자, 자민당은 이후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평화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 지위 강화 등 우경화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정권이 이제 주변 국가 다수 일본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법 구조의 해석을 바꿔서 집단 자위권을 인정했다. 자, 집단 자위권은 뭐냐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국과 밀접해 갖고 있는 상국 간의 어떤 그 동맹을 통해서 대응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일본 본토가 침략을 받지 않아도 그 뭐냐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일본 본토가 침략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침략받으면 자동 개입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일본의 정상 국가, 우리도 나름대로 군대를 가지고 동맹국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많은 반발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아베가 이제 자민당이 그 뭐냐면 3분의 2 이상 얻어도 개헌 저지선을 넘어가도 헌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바꿨다가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은 뭐 신뢰하진 않지만 얘네들이 경제를 되게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찍어주는데, 만약 평화헌법까지 건들면 바꿀 수가 있어, 얘네들이 생각이. 오히려 자민당은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헌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헌법 구조 해석을 바꿔서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일본 보수의 우경화 행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 뭐 한국에 이제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타이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타이완은 1950년대, 60년대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입어 신흥 경제고 떠올랐다. 그러나 미중 수교도 외교적 고립을 빠지면서 위기에 맞게 되는데, 자, 이를 극복하기 적극적 외자를 유치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으로 2000년 초반까지 두 자리 숫자 유지했다.
정치적으로 양안. 양안 관계라는 건 뭐냐면 보통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의 입장에서 그 뭐냐면 이렇게 그 중국과 베트남이 아니 중국과 대만이 그 뭐냐면 바다를 둘러싸고 이게 마주보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안 관계라고 해요. 그래갖고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안에서 바다를 가로앉아서 놓고 같이 바라보는 그런 관계, 양안 관계로 표시를 하죠. 얘는 자, 양안 관계의 갈등이 빚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유 삼봉 같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자, 일본, 한국, 타이완은 국가가 주도한 수출 중심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 특수 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밑거름이 됐다. 경제 성장 초기에 반공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정책 그것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그 일본, 한국, 타이완을 연결하는 그 선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넘어가세요. 타이완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관련된 내용이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한국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한국사 있고 중국도 중국사 할 때 다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고 타이완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중국사에 좀 다루지 않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타이완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 그 타이완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걸 좀 볼게요. 어, 자,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을 피하고 타이완 건너간 장제스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이후 계속 계엄 통치하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1950년대 초반에 통화개혁과 함께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했고 마가 수출을 위한 외형적 발전보다는 국내 시장 개발과 경공업 중심으로 수입 대체 정책을 중점으로 뒀다. 또 민생 안정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부분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에 설정하고 대대적인 농지 개혁을 통해서 토지를 얻은 농민들의 생산 위험을 높였다. 그 결과 타이완의 공업 발전에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자, 타이완은 경제 건설 4개년 계획을 차례로 시행되면서 전력, 비료, 방적 제각, 재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이게 경제개발 계획인데 경제개발 계획은 우리만 실시한 게 아니에요. 타이완도 실시했고 싱가포르도 실시했고 여러 나라도 실시했어. 근데 그중에 성공 케이스를 들면 우리나라, 타이완, 그다음 싱가포르 정도야. 나머지는 실패했죠. 자, 1965년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 수출 촉진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이제 1960년 타이완은 연간 수출 신장률이 18.2% 정도 이르렀다. 자, 이후 타이완은 아시아의 작은 용이나 불리면서 신흥 경제국 구성했다. 자, 미중 수교 이후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지만 정부의 투자 정책 장려책과 제조업의 육성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자,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타이완 국민은 국민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고 이에 이제 국민당 정부 1987년 계엄령을 해체하고 이어서 총독 직선제와 다당제를 시행하면서 위로부터 민주화를 원만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이 또 싸우게 되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죠. 자,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타이완 내부에서는 타이완의 이제 그 독립을 추구한 민진당과 하나의 중국의 고수한 국민당과 되는데 이 민진당은 주로 이제 본토인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이제 요 국민당의 정치개혁 기반은 그 본토인이 아니라 외성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렇게 그 당시 국共내전 때 떠밀려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고향에 있던 그 꿈을 중국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다시 중국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잠시 거처하는 곳이야. 그래서 얘네들 입장할 때는 그 대만을 독립하면 안 되죠. 자기의 그 예전의 고향을 회복할 수 없잖아. 본토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을 계속 내세웠던 거고 민진당 입장할 때는 얘네들은 외성인들 왔더니 뭐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예전에 일본의 통치가 오히려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국과 통합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독립을 내세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죠. 예, 이렇게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공의 입장, 중국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본토의 입장은 국민당 입장은 또 일치해.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중국과 공통은 하나의 중국이야. 근데 좀 약간 함의는 다르죠.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어떤 대만 통합을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던 거고, 국민당은 본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본토는 대만은 잠시 있었던 거처하는 곳이고, 언젠가 우리가 중국의 본토를 뭐냐면 통합해서 중화인민 국민당 중심의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완 독립을 인정하지 않죠. 이건 아예 그냥 눌러 앉겠다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함의는 다르지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데는 상당히 일치한다.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들은 이 민진당 정권, 지금 민진당 정권이죠, 별로 안 좋아해. 국민당을 뭐냐면 정권 장악을 원하죠. 예, 좀 아이러니하게. 자, 하여튼 그리하여 이제 타이완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맞물려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카오슝 사건이 있고 있는데 타이완 민주화 운동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타이완을 봤고 여기 이제 사회주의 개혁과 이제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은 중국사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개혁 개방 그 고도 성장 관련된 부분은 한번 읽고 넘어가죠. 이 부분은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중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 물론 문화대혁명 나왔긴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잘 돼 있어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맞으면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제때 획득할 수 없었고 중앙집권 계획 경제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낭비와 부패, 비효율성을 날려 커져나갔다. 이에 이제 1976년에 50만 명의 노동자들 저울라의 추도의 명부天安문 광장에 모여서 이게 제1차天安문 광장 천안문 사태죠. 마오쩌둥을 비판한 시위를 벌였다. 곧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문화대혁명이 중단되었다. 1981년에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이 당, 국가, 인민의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고 마오쩌둥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새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78년 4대 현대화 노선을 내세웠죠. 예전부터 주장한 건데 개혁 개방을 내세운 거죠. 그래갖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현대화를 의미하죠. 11기 3중전 전회에서 결정했죠.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선전 등 경제 특구를 지역했다. 경제 특구 관련된 문제 나왔죠. 선전은 그다음에 강동성에 있는 거죠. 강동성. 홍콩 맞은편에 있는 거죠. 지금은 홍콩보다 더 커요. 경제공도 더 크고. 자, 개혁 개방의 진전에 따라서 이제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1989년에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대규모 뭐냐면 민주화 요구를 하죠. 이게 제2차 천안문 사건이야. 중국 정부는 이들 폭력적 난동을 구조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 많은 희생자를 발생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 1992년에 선전, 상하이 등 남쪽 지역은 이제 이걸 남순강화라고 하는데 제2차 남순강화예요. 이 남순강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남쪽 지방을 시찰하면서 시장경제 도입과 개혁을 촉구했다. 자,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 개방이 다시 박차를 가했다. 자, 거기 보면 덩샤오핑의 홍모백로도 있어요. 자, 홍모백로는 유명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인데 이때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이 1979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즉 고양이 빛깔이 어떤 고양이만 지만 잘 잡았듯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상관없이 중국의 인민을 잘 살게 해준다는 그가 하면 그것이 제의란 뜻이다.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여. 이걸 뭐야 선부론이라고 해요. 네, 선부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다. 그래서 흥무백묘론과 이 선부론이 덩샤오핑의 어떤 경제 정책을 잘 대변하는 내용이죠. 자, 천안문 사건 여기 뒤에 있으니까 옆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몽골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65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5번입니다.